팔찌 사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팔찌는 설마 대한민국 10대 재벌 승호그룹의 회장 강승호. 72세의 노구에도 꼿꼿한 자세로 경영 일선을 지키던 그가 허름한 재래시장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저 당당하던 회장이 수천억 원의 계약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가 지금 젖은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늦봄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낡은 재래시장 골목엔 빗물이 차올라 상인들이 부랴부랴 비닐 천막을 치고 있었어요. 골목 모퉁이마다 물이 고여 있었고 빗방울은 낡은 지붕을 두드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12살 소녀 나리는 젖은 종이 상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은팔찌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있었죠. 팔찌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소녀의 손길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정성스러웠습니다. 골목 입구에선 시장관리소 직원과 상인회장, 노점상 아줌마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의 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신다더라. 불쌍하게. 저 팔찌라도 팔아서 병원비를 대려는 모양이야. 근데 저거 진짜 은이 맞나? 요즘 애들이 다 사기꾼이잖아. 나리는 그런 시선들을 애써 외면하며 팔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팔찌 안쪽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동훈 서명 1207. 소녀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비를 피하며 시장을 지나던 행인들에게 나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팔찌 사주실 분 없으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간절했습니다. 엄마가 깨어나시면 꼭 돌려드릴 거예요. 약속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지갑을 여는 사람은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검은 우산 하나가 소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비를 맞지 않으려 고급 양복깃을 세운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승호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시장 활성화 사업 현장 점검차 이곳을 방문했던 참이었죠.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사이로 그의 시선이 소녀의 손에 든 팔찌에 고정되었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팔찌 안쪽의 각인이 눈에 들어온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빗물이 그의 어깨를 적셔 내렸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뒤에서 함께 온 비서 정민수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승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찌를 두 손으로 감싸주며 그대로 젖은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72년을 살아온 노인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훈아. 목이 메인 음성이 빗소리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놀라 모여들었고 비서는 당황해 우산을 다시 펼쳤지만 승호는 그저 팔찌만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나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지만 승호는 대답 대신 팔찌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10년간 봉인해 두었던 기억이 빗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흐려지더니 10년 전 장마철로 되돌아갔습니다. 당시 35세였던 강동훈이 아내 윤서명의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서명의 배는 만삭이었고
두 사람의 얼굴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죠. 여보, 괜찮아? 진통이 심해? 동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딸 곧 만날 수 있잖아요. 서명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병원은 승호그룹이 운영하는 하늘빛 산부인과였습니다. 최신식 설비를 자랑하는 대형 산부인과였지만 사실 준공 검사를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였죠. 건물 곳곳에선 마감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전기실에선 불안정한 스파크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지하 전기실에서 부회장 한도연이 현장 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50세의 도연은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인상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소장, 검사 전이란 건 외부에 절대 알리지 마. 알겠나? 하지만 부회장님, 전기 용량이 불안정합니다. 최소한 보강 공사라도. 시간 없어. 개원식이 코앞이야. 그냥 진행해.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장마전선이 몰려오며 천둥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병원 전체가 순간적으로 정전되었고 비상등만이 깜빡거렸습니다. 복도엔 환자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신생아실에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큐베이터의 전원이 모두 꺼진 것입니다. 간호사들이 허둥지둥 아기들을 옮기기 시작했고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동우는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있던 서명에게 다급히 말했습니다. 당신 먼저 나가. 아기 데리고 밖으로. 여보, 당신은? 다른 환자들 있어. 금방 갈게. 동우는 서명을 복도로 밀어내고 다시 병실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아직 병실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몇 초 뒤 굉음과 함께 지하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렸고 천장에서 석고 조각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전기실에서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불이야, 불. 사람들의 비명이 빗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서명은 아기를 품에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동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동훈아. 서명의 절규가 빗속에 흩어졌습니다. 소방차와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신생아실이 있던 5층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했지만 강동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너진 천장과 잔해 속에서 그의 흔적은 사라져 버렸죠. 이튿날 아침 경찰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어려운 시신 3구를 발견했으나 강동훈 씨는 아직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승호 회장은 언론의 거센 비난 속에서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과 기업인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그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봉인되었습니다.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언론의 관심도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승호의 가슴 속엔 아들을 제대로 찾아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시장 골목엔 무릉덩이만 남았고 하늘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승호는 천천히 일어나 날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서 정민수가 수건을 건넸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젖은 양복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가, 이 팔찌 어디서 났니? 승호의 목소리는 간신히 가라앉혀진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리는 잠시 주저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엄마 거예요. 엄마, 네. 엄마는 지금 병원에 계세요. 하늘빛 병원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승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하늘빛 병원. 10년 전 그 참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자. 병원으로. 승호는 비서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비서, 차 당장 돼. 예, 회장님. 정민수는 황급히 전화를 꺼내 기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승호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린의 손을 잡고 골목 입구로 달려갔고 마침 지나가던 택시를 세웠습니다. 하늘빛 병원이요. 빨리. 택시 안에서 승호는 창밖을 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팔찌를 꼭 쥐고 있었고 나린은 조심스럽게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세요? 나린의 질문에 승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마도 엄마는 매일 노래를 불렀어요. 아빠 생각난다고요. 나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빠는 제가 태어날 때 하늘로 가셨대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영웅이었다고. 승호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동훈,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영웅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 영웅이었지. 정말 훌륭한. 승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택시는 빗길을 달려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승호는 요금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폐 몇 장을 던지듯 건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 로비는 10년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건축을 거쳐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었지만 승호에겐 여전히 악몽 같은 장소였습니다. 간호사 박은정과 의사 정태식이 로비에서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린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정 언니, 나린아, 왜 이렇게 늦었어? 엄마 보러 왔어? 박은정이 따뜻한 미소로 나린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엄마 보고 싶으시대요. 나린이 승호를 가리켰습니다. 박은정과 정태식은 고급 양복을 입은 노인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시죠? 가족입니다. 승호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린이 앞장서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복도 끝 병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패에는 301호- 윤서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린이 문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산소호흡기와 심박기의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침대 위에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수척한 몸. 윤서명이었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화상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침대 옆 테이블 위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승호는 천천히 다가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동훈과 서명, 그리고 갓난아기 나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이 프레임 안에 영원히 갇혀 있었죠. 동훈아. 승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이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린은 조용히 침대 곁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았고 승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만에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호는 은팔찌를 손에 쥐고 오래된 시계 골목을 찾았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시계 수리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자리한 오만식 시계점이 목적지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종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작은 가게 안은 온갖 시계와 공구로 가득했고 벽에는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63세의 노장인 오만식이 작업대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이 팔찌 좀 봐주시겠습니까? 승우가 팔찌를 내밀었습니다. 만식은 돋보기를 낀 채 팔찌를 받아들었습니다. 은재군요. 꽤 오래된 물건입니다. 만식은 확대경을 꺼내 팔찌 안쪽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각인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이상하군요. 뭐가 이상합니까? 승우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이 글씨체 말입니다. 일반 금속 활자로 새긴 게 아니에요. 만식은 확대경 너머로 각인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쓰는 출생등록 각인기 폰트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팔찌 만들 때 쓰는 기계요. 승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만식이 각인 옆에 작은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별표 모양의 음각이 있습니다. 아주 작아서 눈에 안 띄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글쎄요. 보통 병원에서는 층수나 구역을 표시할 때 이런 기호를 씁니다. 혹시 어느 병원 건지 아십니까? 하늘빛 산부인과입니다. 승우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아, 그 병원. 10년 전에 분란. 만식이 말을 멈췄습니다. 승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도면을 구할 수 있습니까? 당시 병원 도면을요. 글쎄요. 제가 아는 건축사무소 친구가 있긴 한데. 만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전화해 보십시오. 오래된 도면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승우는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게를 나서며 승우는 팔찌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도현. 당시 병원 공사를 총괄했던 부회장이었습니다. 모든 기록을 관리했던 실무 책임자였죠. 그자가 무언가를 숨겼다. 승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비서실로 들어서자 정민수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휴식을. 정비서, 10년 전 하늘빛 병원 화재 사건 자료 전부 찾아. 예, 그건 당장. 승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1시간 뒤 책상 위엔 두꺼운 파일들이 쌓였습니다. 승우는 하나하나 넘기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전기공사 계약서, 감리보고서, 화재조사보고서, 모든 문서에 한도연의 서명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문서에서 승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전기공사 비용 산출표였는데 항목 몇 개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연필로 흐릿하게 지운 흔적이었지만 빛에 비춰보니 자재 규격 미달이라는 메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 자식이. 승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는 정민수에게 지시했습니다. 회사 서버 데이터 10년 전 백업 로그 전부 복원해. 하지만 회장님, 그건 부회장님 권한이. 내가 회장이야. 승우의 목소리에 비서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밤을 새워 작업한 끝에 삭제된 파일들이 하나둘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파일이 승우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력 점검 차단 명령서. 작성 날짜는 화재 전날 밤이었고 결재란에는 한도연의 사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승우는 그 문서를 프린트해 손에 쥐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정비서. 예, 회장님. 이사회를 소집해. 긴급 이사회다.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내일 당장. 승우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승호는 혼자 하늘빛 병원 지하 기록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경비에게 신분을 밝히고 들어간 그곳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철제 서랍장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 서랍엔 연도와 분류가 적혀 있었습니다. 승호는 손전등을 켜고 2015년 마이너스 공사 관련이라고 적힌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파일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꺼내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하늘빛 산부인과 전기공사 계약서, 소방시설 점검 기록, 준공검사 연기 신청서, 모든 문서에 한도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책임자, 결제자, 승인자. 그는 이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관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파일 속에서 승호는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전기 용량 부족 마이너스 추가 공사 필요. 예산 2억 증액 요청. 하지만 그 아래 빨간 펜으로 큼지막하게 X 표시가 되어 있었고 옆에 한도연의 필체로 예산 없음. 그냥 진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승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2억을 아끼려다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그는 파일을 챙겨 들고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3시 비서실엔 승호와 정민수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비서, 회사 데이터 서버 접속해. 예, 회장님. 정민수가 컴퓨터를 켰고 승호는 직접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했습니다. 삭제된 파일 복구 프로그램을 돌리자 수백 개의 파일 목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 중에서 2015화 제사고 내부 보고라는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폴더 안엔 당시 내부적으로만 공유되었던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CCTV 영상 목록, 전력 차단 기록, 구조 활동 일지. 승호는 CCTV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재생이 되었습니다. 화면엔 병원 1층 로비가 보였습니다. 시간은 사고 당일 밤 11시 52분. 정전이 되기 15분 전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윤서명이 갓난아기를 안고 급하게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계속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동훈아, 동훈아. 소리는 없었지만 그녀의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영상 뒤편에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복도에서 서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전기를 꺼내 무언가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화면이 흔들리더니 영상이 끊겼습니다. 정전이 된 것입니다. 승호는 영상을 멈추고 그림자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화질이 떨어져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형과 옷차림이 낯익었습니다. 이건 정민수도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이 사람 한 부회장님 아닙니까? 승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전력 차단 기록이라는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시간대별로 어느 구역의 전력이 차단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밤 11시 55분. 지하 전기실 마이너스 수동 차단. 승인자 한도연. 승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수동 차단이라고? 회장님, 이건 그 자식이 일부러 전기를 끄는 거야. 승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민수의 질문에 승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증거를 없애려고 했겠지. 전기 용량 부족이 드러나면 자기 책임이 되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 사람 목숨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던 거야. 승호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펜꽂이가 넘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 내일 이사회에서 공개할 거야. 예, 회장님. 정민수는 밤새 문서를 정리했고 승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동훈아,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구나.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승호그룹 본사 대회의실, 유리창 밖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10년 전 그날처럼 하늘이 울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엔 언론 기자들이 몰려들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주주들과 이사진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고 한도연은 맨 앞자리에서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긴급 이사회람? 한 이사가 투덜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민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승우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은팔찌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승우는 단상 중앙에 섰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전 하늘빛 병원 화재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승우는 팔찌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팔찌는 제 손녀의 것입니다. 손녀요? 주주대표 최미정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제 아들 강동훈의 딸입니다. 그 화재로 목숨을 잃은 제 아들의 딸이죠.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팔찌는 이 회사의 죄를 기억하는 증거입니다. 그는 정민수에게 신호했고 대형 스크린의 문서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공사 계약서, 예산 삭감 기록, 전력 차단 명령서, 모든 문서에 한도연의 서명이 선명하게 확대되어 비쳤습니다. 이것들은 당시 공사를 총괄했던 한도연 부회장의 서류들입니다. 승우가 한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갔습니다. 전기 용량이 부족하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예산을 이유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스크린에 구겨진 메모지가 떴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직접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한도연으로 보이는 그림자가 무전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사실입니까? 최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승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그는 단상으로 달려가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한 부회장님, 사실입니까? 왜 전력을 차단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승호는 회의실 뒤편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명의 형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도연 씨,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동행을 요청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 회사도 공범이야. 한도연이 승호를 향해 외쳤습니다. 당신도 알았잖아.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 그래도 개원을 강행했잖아. 승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무지에서 비롯된 죄입니다. 당신의 고의와는 다릅니다. 고의? 증거가 어디 있어?
CCTV와 전력 차단 기록이 증거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대피하는 걸 보면서도 전력을 끊었습니다. 승호의 말에 한도연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도연은 끌려가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억울해. 나만 나쁜 놈이야? 회사를 위해서 한 일인데. 문이 닫히며 그의 목소리가 차단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승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건 정의가 심판할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는 팔찌를 가슴에 얹었습니다. 제 손녀와 며느리에게 그리고 희생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계속 플래시를 터뜨렸고 밖에서는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승호는 천천히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훈아, 이제 편히 쉬어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조용히 같은 시각 하늘빛 병원 중환자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윤서명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미세하게 변화했고 산소호흡기의 리듬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침대 옆에서 차트를 확인하던 간호사 박은정이 그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어머, 서명 씨? 은정이 급히 서명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 오세요. 은정의 외침에 정태식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서명의 눈동자를 확인하고 혈압을 재고 신경 반응을 점검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태식의 말에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주사를 준비하고 모니터 수치를 체크하고 침대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소식을 들은 승우와 나린이 복도를 뛰어왔습니다. 승우는 평소 느린 걸음과 달리 젊은이처럼 빠르게 달렸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용히 해주세요. 정태식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모니터의 삐삐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침대 위에서 서명의 눈이 천천히 떠지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빛이 눈부셨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흐릿하게 보였고 주변 소리들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명은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12살 소녀가 침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딸이 이렇게 자라 있었습니다. 서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린이?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나린이에요. 나린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명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정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명의 시선이 병실을 둘러보다가 침대 옆에 선 노인에게 멈췄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승호는 한 발짝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 오랜만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님? 서명이 희미하게 물었습니다. 동훈이 생전에 보여줬던 사진 속의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늙었지만 눈매는 여전히 동훈과 닮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승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동안
너와 나린이를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서명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동훈이는 어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승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서명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불길, 무너지는 천장, 아기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가며 뒤를 돌아봤을 때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훈아, 서명의 목소리가 메어졌습니다. 동훈아, 미안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린이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우린 괜찮아요. 승우도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니터의 심장 박동 소리가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정태식과 은정은 조용히 병실을 나갔고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고 희미한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명은 나린의 손을 꼭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이제 깨어나셨잖아요. 나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승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비가 점차 그치고 있었습니다. 동훈아, 내 가족은 내가 지킬게. 약속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다짐했습니다. 병실 창가에 놓인 은팔찌가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희망적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완전히 새로 단장된 재래시장 골목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깨끗하게 포장된 바닥, 새로 설치된 천막, 밝은 조명. 시장은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골목 한편에 하얀색 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하늘빛 나눔위원. 윤서명이 흰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활을 마치고 의사로 돌아온 그녀는 이제 시장 사람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아이고,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접수 창구에는 나린이 봉사활동 명찰을 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매일 의원에 와서 엄마를 돕고 있었죠. 다음 분 들어오세요. 나린의 밝은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원 밖에서는 강승호가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시장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한 손엔 국자를, 다른 손엔 미소를 담고 할아버지, 더 드실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무슨, 그냥 봉사자예요. 승우는 겸손하게 웃으며 국을 더 떠주었습니다. 시계골목에서 가게 문을 닫았던 오만식도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의료기기 수리 봉사를 맡아 매주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 혈압계 좀 봐주세요, 만식 씨. 아, 그래요. 잠깐만 보자. 만식은 돋보기를 끼고 기계를 살폈습니다. 여전히 꼼꼼하고 정확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는 상인회장과 구청 직원들이 새 천막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방수 기능이 강화된 천막이었죠. 이젠 비가 와도 괜찮겠어요. 그럼요.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중앙광장에 작은 유리 진열장이 하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팔찌가 전시되어 있었죠.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팔찌. 진열장 아래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가족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문구를 읽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엄마?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저건 말이야. 사랑하는 가족을 기억하는 거란다. 엄마가 아이를 안아 올리며 설명했습니다. 학생들도 관광객들도 시장 상인들도 모두가 한 번씩 그 앞에서 멈춰서서 팔찌를 바라보았습니다. 해질 무렵 나린이 의원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승우가 손을 내밀었고 나린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환자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 우리 나린이 수고 많았네. 근데 할아버지, 아빠는 정말 영웅이었어요? 나린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승우는 걸음을 멈추고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내 아빠는 진짜 영웅이었단다. 저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너도 이미 영웅이야. 매일 엄마 도와주잖니. 승우가 나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유리 진열장 속 은팔찌 위로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팔찌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시장 어디선가 아코디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수한 멜로디가 골목을 채웠고 사람들은 그 소리에 맞춰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윤서명이 의원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딸과 시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가요, 우리.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석양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하늘에서 작은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잘 있어, 동훈아. 승우가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별은 대답하듯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비가 와도 구름이 껴도 그들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